The Democrats have won control of the House. We want our community back, we want our country back, and we want our state back. Oh yeah, get out and vote. Go ahead, hit up all them polls, yeah. Stacey, you either with her or against her, though. Just vote for Stacey, not that other bro. Win. Most importantly, the character of our nation is on the ballot. I'm not on the ballot, but in a certain way, I'm on the ballot, so please go out and vote. Go out and vote. 지난 6일 미국에서 실시된 중간선거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중간선거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유독 이번 중간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뭘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번에 유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선거다. 네. 이거는 중간선거에 대해서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당겨서 온 대선이라고는 할까요? 트럼프가 사실상 선거 전략을 극단으로 몰고 간 저는 그 탓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감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이제 민주당 탓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더 극단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민자 행렬에 대한 발포 가능성을 언급한다든지 또는 그 아주 제가 보기에 아주 사악한 광고인데 인종주의를 자극하는 그 광고를 TV 광고를 자기 트위터에 올린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몰고 갔고. 소수의 이민자를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이런 사상이 큰 반발을 불러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 하원 다수당을 내준 상황에서 공화당의 패배는 곧 트럼프의 패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책임론에서 좀 벗어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그 과격한 발언들이 공화당 내분을 좀 촉진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아니에요. 중간 선거는 정당에 대한 그런 선거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과격한 발언을 하는 그 자극을 하는 대상 자체가 그 유권자들이 공화당에서 이제 그렇게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한테는 안 그럴 겁니다. 바로 6일 밤에 네. 선거날 밤에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자기가 아예 이거는 공화당의 승리 그리고 자신의 승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원하고 상원을 다 뺏겼어도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냥 단순히 과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39번의 중간선거에서 단 3번만 사실 집권당의 그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그 3번 중에 한 번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얘기할 근거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번 선거 결과가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 안 그래도 취임 초부터 탄핵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탄핵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미 연방법에 의하자면 하원에서 이 같은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법사위원회에서 관련한 문제들을 들여다볼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 하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원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의 자신감이 더 커진 거죠. 네. 상원을 더 장악을 했으니까. 근데 트럼프의 진정한 공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뮬러 특검. 뮬러 특검이 어떤 결과를 발표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이거는 어쩌면 탄핵의 불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또 트럼프의 특기가 발휘가 되는데 선제 공격에 또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서 거의 선거가 식기도 전에 제일 먼저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는 거. 네네. 이걸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앞둔 진지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거죠. 사실 이제 세션스 같은 경우는 참 저 같으면 참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1년 동안 자기가 임명한 장관을 그것도 선거의 1등 공신을 1년 내내 조롱하고 공격했죠. 예, 거의 뭐 조롱하다 못해 어떤 경우는 누가 질문하면 나는 법무부 장관이 없거든. 없다. 투명 인간 취급. 투명 인간 취급. 정말 공직 생활에서 그런 모욕을 주고 나서 또 이번에 아주 잔인하게 파이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트럼프는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제 결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정치적 타격보다 경제적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의 호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추진했던 재정 정책 그리고 대규모 감세 정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언제 끝나냐? 2019년까지만 유지되지 20년까지는 안 된다는 수많은 이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미 의회 조사국의 이 발표가 있었어요. 이런 발표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선이 있는 해 2020년까지 미국 경제가 좋아야겠다 이런 절박함이 좀 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 더 추가적인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바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때문에 발목에 잡힐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베거 다이 네이버라는 전략인데 바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같은 나라만 할 수 있어요. 강대국만 할 수 있는데 이웃나라를 어떻게든 거지를 만들어서라도 그 이웃나라가 갖고 있던 걸 다 뺏어올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무역 분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무역 분쟁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뺏어와서라도 경제를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잘 안 된다면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이민자 같은 외부의 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내부를 단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과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박 기자님 말씀처럼 트럼프가 지금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고민할 수 있는 게 뭐랄까요?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국지전이나 이런 데 대한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국지전이나 이런 게 상당한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중동이 상당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술이 과연 먹힐지 이렇게 상당히 이란이나 시리아나 내년 내후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재선 승리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실패했어도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있어요. 2010년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에서 6석 그리고 하원에서 63석을 이뤘는데도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네. 하지만 현역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실패한 사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H.W. 부시 대통령의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한 50% 이상을 유지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뭐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50%의 비호감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밝혀진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지만 더 커진 문제는 결국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아젠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그 하나의 또 유리한 점을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공화당 내에서 37명의 의원들이 사실상 다 은퇴를 하거나 관두고 많은 초선 의원들이나 뉴 페이스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트럼프가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의 당이 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대외 정책에도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잖아요. 근데 트럼프 임기 내에 좀 중국과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할지 아니면 좀 방관하거나 조금 더 몰아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부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적으로 취임 초기부터 추진했던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역 분쟁이거든요. 다른 정책들은 뭐 하다 만 것도 되게 많은데 이건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민주당도 그리고 공화당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정책을 이끌고 있는 주류 세력이 이 무역 분쟁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오바마 정부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오바마의 진정한 진위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바마의 진정한 진위는 세련되게 중국을 누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TPP 같은 경우도 중국을 덫에 빠뜨리기 위한 세련된 압박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의 패권을 꺾겠다 이게 민주당의 당시 노선이었고요. 네. 그걸 트럼프는 대단히 거칠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뿐 아니라 트럼프 주변의 참모진들의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터 나바로라고 백악관의 무역 제조업 그 정책국장을 비롯한 그 핵심층들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거의 신냉전의 관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으로 봅니다. 그 점에서 일시적 봉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적 효과에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쉽게 풀릴 관계가 아니지 않을까. 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세계 정세에 크고 작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남은 임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